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암보험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심장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변액보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더 똑똑하게 가입하고 더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김동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엄요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험을 보험료 내기 위해서 가입하십니까? 아니면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입하십니까? 아주 당연히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입하신 만큼 오늘 이 시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수 전문가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개념을 알아야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지 시청자님들께서도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시고 내가 원하는 옷을 골라서 입으시듯이 보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아실 수 있게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칭찬할 보험은 바로 암보험입니다. 이 사망 원인 1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암보험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엄요한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보험은 네. 암보험인데요. 암보험은 대한민국 보험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네. 자, 가입자 수가 많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품인데 네. 이 때문에 가입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암보험 네. 언제 가입하셨는지 가입 연, 월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가입한 건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암보험 가입 시기를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네. 바로 약관 개정 내용 때문인데요. 모든 보험 상품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보험료 내기 위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입한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네. 내가 받아야 될 보험금, 그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을 주의 깊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작년 2020년 4월에 있었던 암보험, 그 암보험 안에서도 네. 암 진단비 지급이 기준이 되는 약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암을 포함한 네. 모든 질병들을 분류해서 담고 있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KCD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KCD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 KCD라는 것은 네. 암보험의 암 진단비를 지급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진단된 암이 네. 일반암인지 소액암인지 아니면 유사암인지를 판별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현직 전문가님들께서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꼭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2020년 4월에 있었던 약관 개정 내용을 담은 한 뉴스 기사입니다. 자, 진단받을 때 암이어야 보험금을 받는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2020년 4월부터 가입한 암보험은 암 네. 진단비를 지급할 때 가입 시점의 KCD 분류표가 아닌 진단 시점의 KCD 분류표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가입 당시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던 암을 차후 유사암으로 분류되게 될 때 그때 진단받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라 유사암 진단비로 바뀌어서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보험금 지급 시 그 기준이 되는 약관을 해석할 때 네. 결론이 애매해지거나 좀 모호해질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암보험의 암진단비 지급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이번 약관 개정의 취지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좀 더 약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개정 내용이 네. 가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했거나 네. 앞으로 가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개정 이후에 실제 약관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정 전후의 약관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개정 전 약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정 후 약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 개정 전에는 당시 KCD 분류표에 따른 지급만 규정되어 있을 뿐 KCD가 개정되고 변경됨에 따라 지급 규정이 변경된다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가입 당시의 KCD 분류표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반면 자, 네. 개정 후에는 KCD 분류표가 개정되고 변경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지급 규정까지 변경된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은 네. 가입 당시가 아닌 진단 당시의 분류표에 따라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은 네. 가입 당시 기준이 아닌 진단 당시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의 규모가 결정되고 지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지금 이 KCD라는 것은 현재 7차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자, 앞으로 몇 차까지 개정될지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시대가 흐르고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전에는 중대하고 무겁게 분류되던 질병들이 점점 일반적이고 가볍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KCD 개정으로 인한 암 분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그 변천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3, 4차 KCD에서는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5, 6, 7차 KCD에서는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당시에도 약관의 KCD 변경에 따른 지급 규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 자, 하지만 이번 암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2020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에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암이 네. 추후 진단 당시에는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가 된다면 네. 원래 기대하시던 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네.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암이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이 기대하던 보험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암 진단비의 크기가 결국에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이 진단 시점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진단 시점이라는 게 사실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이 진단 시점이라는 것은 네.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진단 확정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진단 확정일이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 네.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보기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몇 번이 정확한 암 진단 확정일일까요? 자, 1번 네. 병원에서 암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날. 2번 조직 검사를 시행한 날. 네. 3번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 네. 4번 진단서 발급일. 이 중에 과연 몇 번이 암 진단 확정일일까요?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이 아닐까요? 아,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리자면 네. 이제부터 가입한 암보험은 암 진단비를 지급할 때 병원에서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네. 그때 당시에 KCD 분류표에 따라 진단비가 정해져서 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듣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고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암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음. 일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꼭 있어야겠죠.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약관 개정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게 중요한 두 가지의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을 필요에 따라서 해지를 하시거나 해지 후 새로운 암보험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분들께서는 약관 개정 이전에 유리한 지급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를 하지 마시고 네. 암 분류에 따라 진단비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일반암이 얼마인지, 소외감이 네. 얼마인지, 유사암이 얼마인지 네. 먼저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의 필요 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감액을 하시는 방법으로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4월 이후에 새롭게 혹은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께서는 약관 개정 이후에 불리한 지급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진단 당시의 암 분류에 따라 기대하는 보험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암 분류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꼭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시면 추후에 지금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겠지만 나중에 유사암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단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소한의 필요 진단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 4월 이후에 새롭게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대하던 보험금보다는 조금 적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어려웠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암보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자면 네. 바로 작년 2020년 4월에 암보험의 암 진단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유지 중인 암보험의 가입 시기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지금 내가 가입한 암보험의 진단비가 가입 당시 KCD 분류표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네. 진단 당시 KCD 분류표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한 번 더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암보험을 해지하거나 리모델링 혹은 추가 가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네. 2020년도 4월 이전의 암보험은 현재보다 좋은 지급 조건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단비는 지키도록 하시고 새롭게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유사암 진단비까지 꼭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신다면 네. 암보험으로 지출되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네. 아깝지 않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020년 4월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했냐, 이후에 가입을 했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단비를 적정 금액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유사함까지 내가 잘 챙겨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이제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그 이외에 이제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대수 전문가님, 심혈관 질환 진단비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 할 것 없이 굉장한 이슈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인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건데요. 네.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고 음.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진행자님께 질문을 네.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진행자님께서는 혹시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것과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거 네. 혹시 따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허혈성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게 심혈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음. 역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가끔 상담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걸로 네. 모든 거를 다 보장받을 수 음.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름만 보면 굉장히 헷갈릴 법한 맞아요. 부분인데 결론부터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걸로 다 보장이 되진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그 전에 네. 가장 흔히들 많이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심장 질환 중에 네. 가장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게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저는 협심증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협심증.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협심증도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심근경색이란 어떤 질병이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심근경색이란 심장의 혈관이 차차 막히게 되면서 이제 산소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네.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심장이 굳게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망률이 네. 굉장히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보험회사에서 네. 많은 부분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 질병 외에도 뭐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등 이제 심근경색으로 가기 이전에 발병되는 질환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요즘 또 심장 관련 환자들이 우리나라 식습관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좀 기존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곧 있으면 심장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또 겨울철이 또 다가오고 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보험에서 가지고 계시는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심장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맞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보다 조금 더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랑 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진단비 기준에 대해서 간략한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네. 병원에서 의사분들께서 내려주시는 질병 코드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네.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I21부터 I23까지 보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네.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포함한 I20부터 음. I25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정맥과 심부전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심근경색 진단비보다 좀 더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들으시면 약간 전문적이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심장 관련 질환들은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 그리고 심장을 감싸고 있는 판막, 네. 그리고 심장 내부에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에 관한 혈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심혈관 진단비라는 것에 대한 경우가 그 부분을 모두 메워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부정맥, 심부전, 협심증으로 네.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 형태로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의 보험에서는 판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에 대한 부분도 담보가 새롭게 신설되어서 일부 회사들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장 쪽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 잘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심장 쪽에 있어서 보장을 전체적으로 잘 받고 싶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심장 쪽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증권을 꼭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내용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네. 가장 많은 비용과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심장 혈관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판막과 방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다음 순서로 준비를 하시면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아닌 심장 질환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잘 어울릴 만한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나만의 개성을 살려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보험 또한 본인의 니즈에 맞는 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수 전문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 또한 본인의 니즈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장 쪽에 있어서는 이제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본방송 시청할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변액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 하면 저는 사실 걱정도 되고 과연 칭찬받을 만한 보험인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데 김동명 전문가님, 변액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동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칭찬할 보험은 바로 네. 변액보험인데요. 사회자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네.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조금 떠오르세요? 변액보험, 저는 과연 수익률이 보장이 될까? 원금도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부터 드네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네. 보통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던가 네. 아니면은 만기를 채웠음에도 원금이 되지 않는다 등등 네. 그런 말이 많은데요. 네. 바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인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네. 성공을 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변액을 관리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익률이 좋겠네요, 그러면. 그쵸, 아주 좋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요, 수익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분은 수익률이 19%, 납입보험료가 1,900만 원, 오. 해지환급금이 2,120만 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21%, 그리고 오. 납입보험료가 1,500만 원, 네. 해지환급금이 1,990만 원이고요. 네. 마지막 분은 수익률이 32%, 납입보험료가 네. 1,130만 원, 네.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1,450만 원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500만 원 되는 와. 수준에 내가 네.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해지환급금이 쌓여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네.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네. 많은 해지환급금이 쌓여 있는데 네. 사회자님 이 정도라면 칭찬할 만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금리도 낮은데 네, 엄청 낮죠. 거의 뭐 19%에서 32% 수익률이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서 네. 지금부터 변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네. 이 기초를 토대로 변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다 그렇지만 네. 단기적으로 했을 때 수익을 얻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했을 음. 때 리스크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네.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죠. 그리고 변액보험은 흔히들 이제 하시는 비트코인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투기 상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은행보다 훨씬 네. 높은 이율을 받으면서 천천히 네. 자산을 누적시키는 상품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변액이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신 보험 중에 1년짜리, 2년짜리가 있으실까요? 아마도 없으실 건데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 보통 짧게 5년에서 10년, 길게는 15년, 20년까지 유지를 하는 상품이기 네. 때문에 변액 또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서두를 이유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온 건데요. 처음에 3개월, 1년, 3년, 10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월은 고점에서 시작해서 저점으로 끝나고요. 네. 1년은 저점에서 고점으로 끝나고요. 네. 3년짜리로 봤을 때도 저점에서 고점으로 끝나고 마지막 10년짜리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저점에서 굉장히 높은 고점으로 그러게요.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실 시에 훨씬 더 리스크는 줄어들고 네. 수익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변액보험이 만기가 됐는데도 원금이 안 된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여기 보면 왼쪽에 국내 기업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있죠. 네. 사회자님이 만약에 변액 상품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쪽에다 하고 싶으세요? 아, 그래도 세계적인 큰 기업에 투자를 해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인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네. 당연하게도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 네. 차이도 엄청나다고 보실 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 쉽게 말해서 달러의 나라이죠. 저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 바로 직전에 IMF를 겪으면서 사실상 달러를 100% 받아들였는데요. 네. 이 말이 무엇이냐? 미국 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을 오롯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변액 투자는 해외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2차적인, 3차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만기를 채웠음에도 네. 원금이 되지 않는 변액보험들을 제가 이렇게 막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투자로 아, 이루어져 그렇군요.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나지 않고 심지어는 네.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이 변액보험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세계적인 해외 투자를 노려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있을까요? 아, 해외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요? 아니요. 세 번째도 세 있을 번째요?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는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라는 것이 있어요, 변액에. 그래서 네.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네.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그 인터넷에 치면 나오게 되는 백과사전인데요. 자산의 최소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60% 이상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 주식형 펀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채권형 펀드는 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표를 더 가지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장점은 네.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형 펀드의 장점은 안정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거에 상응되게 단점은 수익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에 치우쳐지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 궁금해요. 네. 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 리스크형, 두 번째 수익 밸런스형, 세 번째 안전지향형인데 하나씩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식형 펀드에 70%를 넣고 채권형 펀드에 30%를 넣어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수익 밸런스형이라고 주식형 펀드 60%,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 40%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네. 채권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은행보다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만 있으면 좋겠다. 리스크는 네. 짊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혼합형 펀드 그리고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를 각각 30에서 35% 정도로 네. 설정을 해놓으시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현재 증시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굵직한 이슈들을 취합해서 그때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나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살펴봤을 때 안정지향형, 수익 밸런스형, 이 고수익 리스크형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 성향에 맞게끔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유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네 번째 이는 변액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적립금 이전인데요. 네. 혹시 지금 변액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나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적립금 이전이란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건데 네.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그때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나가시면서
관리를 해야 변액은 정말 의미가 있는 상품이죠. 네. 변액 관리의 핵심, 적립금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왼쪽과 오른쪽 차이를 아시겠나요? 왼쪽은 좀 약간 그쵸? 불안불안해 보이고 네. 오른쪽은 계단형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왼쪽은 적립금 이전을 하지 않은 변액이고 그렇군요. 오른쪽은 적립금 이전을 꾸준히 한 변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왼쪽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이 보이시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누적되는 수익률이 관리를 한 변액보다는 굉장히 많이 적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변액 그래프를 설명을 깊게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른쪽 그래프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납입을 하면서 천천히 수익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네. 주식형에서 예를 들어서 3%라든지 5%라든지 수익률이 났을 때 요거를 적립금 이전을 해서 채권형으로 팔아주는 거예요. 안전한 쪽에. 그 다음에 다시 주식형으로 적립금 이전을 해서 또 기다리다가 조금 올랐을 때 요걸 다시 또 안전하게 채권형으로 팔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꾸준하게 실행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방법도 되게 어렵다라고 아마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네. 추가 납입이라는 변액 상품만의 네. 이제 특징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네. 같은 돈으로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일 때 더 많이 사서 장기간 유지 시 손해볼 확률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겁니다. 네. 낮은 가격에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매입했으니까 오를 때도 훨씬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하며 주식형, 채권형 포트폴리오를 바꿔주고 네. 꾸준한 적립금 이전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변액보험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4가지 사항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점도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좀 바꿔주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적립금 이전을 좀 꾸준히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냥 말씀해 주신 거 사실 그대로예요.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좀 길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국내 기업 말고 해외 기업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꾸준한 적립금 이전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포트폴리오를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시면서 사실 요즘 회사에 보면은 회사마다 갖춰놓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 본인의 성향과 맞으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변액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또 내외경제TV를 시청할 수 있고요. LG U+ 169번, KT 올레 285번,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164번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민기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전 상담권 중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기존에 납입하시고 계시던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냈던 돈이 아까워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혹시 아플까 봐인데 돈은 돈대로 내고 보장은 보장대로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겠죠. 그래서 보험도 건강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기존 설계사분과 알고 지낸 지는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보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셨습니다. 자, 많이 알고 계시는 자, 암, 뇌, 심장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으셨고, 자, 기존에 그 위에 보장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셨습니다. 설계사의 권유로 2년에 한 번씩 보험을 계속 해지, 재가입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자, 납입하시고 계시던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가 나가시는데, 자, 그 중에 증권을 확인해 보니 보장에 대한 금액은 이제 3만 원, 그리고 적립보험료 12만 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얼마짜리냐라고 여쭤보면 보통은 15만 원짜리입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원래 이 보험은 3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자, 보장을 위해서 준비한 금액이 자, 3만 원. 자, 3만 원이라는 건 3만 원짜리 보험이라는 것이죠. 자, 보통 설계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자,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거나 아니면 특약 갱신이 되면 그 특약 갱신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여 준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적립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100% 다 적립이 되는 보험사는 그리고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자,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운영비 및 광고료 그리고 설계사의 수당 등을 제외한 자,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럴 거면 차라리 12만 원을 집에 항아리 하나 놓고 넣어놔도 원금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적립보험료를 넣게 되면 고객님은 손해를 보시고 보험사는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자,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자, 적립보험료. 자, 의미는 보험료에 포함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자, 만기. 자, 이거는 장점인데요.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자, 적립보험료 100% 적립이 불가능하며 자, 보험사에서는 일부분을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나 보험사의 운영비, 설계사 수당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를 제가 고객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이유가 그 설계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자, 이제 만기 때 다 돌려받는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 상담 진행을 하면서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드리고 준비가 되지 않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 설명을 다 드린 후에 그래서 납입을 하고 계셨던 보험료 15만 7천 원의 금액을 맞추어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리모델링 후 보장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납입 보험료 부분을 보시면 자, 보장 내용이 자, 보장 금액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보장보험료 자체를 두 군데로 나눈 거는 이 보험사를 나눠서 자, 큰 보장과 자,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적립보험료 2원. 자, 적립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원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험이 갱신과 비갱신이 있는데 이분은 3대 진단비를 20년 갱신용으로 준비하셨는데요. 자, 보험은 가입하시는 분의 여러 개에 맞추어 준비하실 수 있는 보장을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물론 비갱신용으로 준비하시면 20년 후에는 부담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자, 준비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자, 비갱신용으로 준비하셨을 경우에 자,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보험료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의 여력에 맞춰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같은 금액이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장을 포함한 더 크고 더 넓은 보장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자, 보험은 본인이 돈을 납입하고 본인의 건강과 직결되어 준비하는 것이 설계사의 권유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무리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자, 보험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자, 1번 3대 진단금의 준비.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2번 그리고 수술비와 그 외 필요 특약의 구성을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으로는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앞서 말했다시피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사를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적립보험료와 특약이 있는지,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부터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부담 없이 최대한의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상 장명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 전망대 짚어봤습니다. 체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 준비를 할 때는 3대 진단금을 적정히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대 진단비 준비하신 다음에 수술비라든가 그 외 필요한 특약들을 꼼꼼히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증권에 이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살짝 남아서 우리 전문가분들과 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동명 전문가님, 이 변액보험이 이제는 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변액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럼 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보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적인 해지는 절대 답이 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요즘은 회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지금 내 변액의 뭐 수익률이 얼마인지,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지 유무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가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어가 보셨는데 국내 기업이나 아니면 채권에만 투자가 몰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거를 이제 주식형을 적당히 섞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시면 이전에 그렇게 차오르지 않았던 해지환급금도 빠르게 차오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죠.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지 환급금이라든가 수익률 뭐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께도 하나 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진단비를 적정 금액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유사암 진단비라든가 일반암 진단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입하시는 그 시청자님들에 따라서 매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단비의 규모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 진단비의 규모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 보험의 그 보험료에 따라서 내가 과연 줄이고 싶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진단비를 줄이시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기준이 되겠고요. 그 이후로 지금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최대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계획하실 때 유사암보다는 일반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줄여주시는 게 또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나중에 보험 준비하실 때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